반갑습니다. 사회탐구의 꽃,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우영우 선생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스튜디오 왔는데요. 6월 1일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6월 평가원 시험이고, 그에 맞춰서 선생님이 오늘 해설 강의 6월 모평 해설은 아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지를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6월 모평을 대비하는 문제를 20문제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올려줄 거고요. 자료실에서, 공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해설을 미리 좀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6월 평가원을 제대로 적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큰 의미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좋긴 하나,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6월 평가원에서 꼭 만나는 주제들이 한 20테마 정도 있다면, 그 자주 나오는 테마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여러분 6월 평가원이 수능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알아요. 상담도 그걸로 할 거고 수시 쓸 때도 그걸로 참고할 건 알겠지만, 여러분은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을 잘 정리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정리해서 시험 잘 보는 게 목표가 될 거고, 제가 그거에 어느 정도 길잡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루즈해지네요.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빠른 해설 할게요. 총 20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민경제 순환 모형입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1단원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계 기업 생산물 생산 요소 시장 문제고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볼게요. 화폐 흐름에 대한 국민경제 순환. 일반적 문제랑 조금 다르게 놓은 거는, 보통은 이제 실물의 흐름과 화폐 흐름을 같이 놓거나 아니면 실물의 흐름을 표시하는데, 그냥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 화폐 흐름이 나왔을 때도 이게 실선이면 실물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화폐 흐름을 놔뒀고요. 그다음에 국민경제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 순환은 가계기업 정부 이렇게 세 경제 주체의 생산물 생산 요소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빨리 가죠. 자, 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과 가계가 제공하는 니은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가계가 정부에게 돈을 주는 거, 이게 뭐겠어요? 화폐가 세금이겠지. 그 다음에 정부가 가계에게 돈을 주는 거, 뭐 잘 주진 않지만 이런 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되거나 아니면 복지 보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거하고 가계가 제공하는 거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고 이런 주체가 아니고,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는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게 돈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의 크기 같다는 틀렸습니다. 자, 니은. 정부는 디귿에 대한 대가로 리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정부가 지금 보니까 기업이, 디귿은 뭐냐면은 기업이 내는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조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뭐 보조금 같은 거, 기업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정부에게 내는 세금은 기업이 이윤을 획득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낼 거고요.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돈은 그 이윤 획득한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게, 즉 대한민국 치면 삼성이라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뭐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생산되지 않는, 아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생산이 좀 어려운 뭐 이런 기업들에게, 가치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크기가 쌍방향으로 같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그렇게 의미를, 정부와 가계 기업과의 관계에서 돈의 흐름은 쌍방향, 양방향으로 동일한 크기가 아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귿. 비읍이 증가하면, 비읍을 보니까 가계가 기업에게 순환 모형에서 내는 돈이에요. 이게 뭐가? 기업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생산물을 소비하고 그에 대한 소비 지출. 그래서 가계가 돈을 기업에게 주는 거는 물건 같은 거, 재화 같은 거나 서비스 같은 거 구매하고 내는 돈이 되겠고요. 그게 많아지면 기업이 가계에게 주는 돈인데,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요소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배죠, 분배.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이 많이 소비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그 생산 요소를 쓴다는 게 바로 결국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미음인 거야. 그래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 되겠고요. 이거는 물건에 대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되는데, 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결국 비읍이 증가하면 미음도 증가한다.
기업이 잘 되면 가계의 소득도 증가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디귿은 맞네요. 리을 미음 비음이 증가하면 즉 가계가 기업의 물건을 쓰고서 기업에게 들어가는 판매 수입이라고 한번 볼까요? 기업의 판매 수입이 늘고 그 다음에 가계가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받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디귿은 정부에게 제공하는 세금입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당연히 정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일반적인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출제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형태로 순환 모형 하나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얘는 2단원 문제예요. 2단원은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인데 그중에서 가계 파트에서 지난해 출제되었던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비와 저축의 합이다라는 주제로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소득이 100만 원이고 내가 70만 원 쓰면은 나머지 30만 원이 있는데 그 30만 원을 우리는 경제에서 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 가져가지 않아도 쓰고 남아서 미래에 쓸 수 있는 다 저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 X축에 있고요. 그다음 Y축은 소비입니다. 우리 수능은 수능의 스타일이 있는데 자료 해석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제학 시험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는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런 자료가 지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원점을 지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느냐면 소비가 증가한다. 돈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소비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동일한 형태인데 얘와 얘의 차이는 기울기의 차이가 지금 보이고요. 얘는 원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얘는 원점이 아니라 15라고 하는 점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자면은 소득이 100만 원이라도 소비는 하더라. 돈이 없어도 꿔서라도 소비한다. 왜? 필수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얘도 소비가 증가한다. 나머지는 자료 해석입니다. 다시 보죠. 자, 기억 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50만 원일 때 소비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100일 때가 갑은 80이야. 그러면 절반인 50일 때 얼마겠습니까? 40이에요. 산수는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풀어본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쪽은 지금 100일 때가 85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5에서 시작해서 85가 된 거야. 즉 여기에서부터 한다고 하면은 X쪽으로 100이 늘면 Y쪽으로 얼마가 는 거냐면 70이 는 거야. 자, 100에 대해 70 늘었는데 직선입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게 50만큼 늘었을 때, 즉 이 절반일 때는 70의 반인 얼마? 35가 늘어야 돼요. 요 길이가 15에서 85, 70이라고 한다면 0에서 100이 아니라 0에서 50일 때는 70 중에 얼마? 35만큼만 커집니다. 15에서 35 커지면 50이에요. 이 숫자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산수식으로 얼마든지 수학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지금 15, 35, 50 여기는 40이 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 50일 때 누가 더 크냐면은 갑보다는 을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을이 갑보다 크다. 맞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이다. 뭐 이런 간단한 식을 갖고서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자료만 잘 분석하시면 돼요. 니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가 차지하는 비중 어디서? 여기에서. 경제에서 뭐뭐 중 뭐뭐가 차지하는 비중 하면은 분수로 가는 겁니다.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A분의 B 곱하기 100 하면 비중인데 100은 안 하겠습니다. 내 전체 소득이 100만 원인데 소비가 70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 중에 70, 100분의 70, 0.7 이게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게 얼마냐, 을하고 갑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얘는요, 처분 가능 소득이 100이면 소비가 얼마냐면 80이야. 이게 100이면 이게 80이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하면은 기울기예요. 제가 이건 내용 중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예, 그냥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을을 보게 되면요. 기울기가 여기에서 100일 때 85,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 기울기가 됩니다. 얘는 100분의 80이고 얘는 100분의 85니까 누가 더 크냐면은 얘가 더 큽니다. 100일 때는. 그래서 을이 갑보다 크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뒤로 간다고. 만약에 소득이 100이 아니라 뭐 뒤로 가가지고 자,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 소득분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울기입니다. 얘는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게 되면은 동일한 기울기가 계속 만들어져요. 이 기울기는 계속 일정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을 지나면서는 얘가 점점 적어져서 얘보다 이쪽이 더 작은 값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딱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아직은 좀 작년 수능 문제라든지 기본적 개념을 조금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다시 개념 강좌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을이 값보다 큰 구간이 있지만 점점 가면서 을은 값은 줄어들고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을이 더 작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야. 디귿. 소득이 증가할수록 을의 처분 가능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봐봐. 을의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바로 소득분의 소비인데 점점 뒤로 가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완만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맞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리을. 소득이 증가할수록 을의 처분 가능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저축인데요. 여기 지금 저축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써야 돼.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를 준 거야. 여기 소득과 소비를 줬는데 저축을 갑자기 물어보고 있어요. 저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에서 못 뺀 게 소비 뺀 게 넘어가니까 소득에서 소비 뺀 값이 뭐가 되냐면은 날아가고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을의 거를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100일 때 100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내 소득이 100이고 내가 소비를 85만큼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15만큼인 지금 이게 100,10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15만큼은 뭐 한 거냐면 저축한 거예요. 결국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y는 x라고 하면 이게 45도라고 해보죠. y는 x라고 한다고 하면 저축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초반에는 저축이 음의 저축이에요. 0일 때는 오히려 15만큼 소비한다는 거는 저축을 한 게 아니라 돈을 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인데 그 소득과 소비가 같아지는 점을 지나면서 그게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소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차이 값이 뭐가 되냐면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 발생하는 저축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축값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커져요. 자료가 다소 복잡하나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분석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네가 지금 궁금한 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그대로 소득으로 가고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은 소비였는데 이 소비를 없애고 이걸 저축으로 바꿔놓는다면 저축이라는 값은 처음에는 음의 마이너스 15에서 시작되지만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저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 구간을 지나면서부터 처음에 소득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때 저축은 이거예요. 높이 기울기입니다.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울기로 보는 거야. 소득이 더 늘었어? 그러면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기울기 커집니다. 좀 더 늘었어?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커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거 되게 빠른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을 하고 있네요. 다소 어렵죠? 예,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자료 분석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3번.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1단원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계속 보여서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지만 현장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 화살표 제가 없애고 수업할게요. 예, 잠시만요. 네, 없어졌네요. 다음 사례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좀 쉬웠을 거예요. S1 학원에 고용된 강사 A는 제 얘기네요.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그렇게 못 벌고 있고요.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인 학원을 개업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수입은 3억 원이며 학원 운영에서 연간 비용은 2억 원이다. 이때 개업하는 게 좋은 거니 아니면 근무하는 게 좋은 거니 그거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000만 원의 고용 강사 급여가 변경되면 합리적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편익과 기회비용을 따져서 순편익이 0보다 큰, 즉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뺄 때 기회비용을 구하려고 하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내가 만약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0만 원의 소득이냐 아니면 500만 원의 소득이냐 아니면 원래 1억을 벌고 있었냐는 내 합리적 선택을 학원을 개업하려고 할 때 고려 대상이 맞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선택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득,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급여가 얼마였냐는 내가 개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50만 원 벌고 있는 거야. 만약 S1 학원에서. 그럼 원장님이 되게 믿겠지. 예. 그래서 50만 원 벌고 있으면 지금 이 3억을 벌 수 있고 2억이 들면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옮겨 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 10억을 벌고 있으면 굳이 3억, 2억 빼서 1억 벌려고 이걸 넘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합리적 선택지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계산한다. 그게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한번. 학원을 개업할 때 발생하는 연간 비용보다 연간 수입이 크므로 개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연간 비용과 연간 수입이라는 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을 개업하면 3억 원을 벌고 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플러스 1억만큼의 회계적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학원 운영에서 내 1억을 벌어. 근데 문제는 내가 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강사로 일하게 되면 월 1,00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하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큰 대안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꼭 S1이 아니라 S2 학원이라든지 막 등져볼까요? 명인이라든지 다른 학원 가서도 이것보다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옮겨도 1,000만 원은 아니지만 뭐 500만 원 벌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비용은 100만 원 들고 500만 원 벌게 되면은 그게 합리적 선택이냐고. 아니라고요.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 얻는 것보다 커야지 얘가 얘보다 더 크다고 해서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4번. 고용 강사로 계속 근무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순편익 어떻게 구하냐면 편익에서 비용 빼는 거야. 근데 그 비용이 그냥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값이죠. 편익이 얼마냐면 학원 개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연간 수입 매출액입니다. 얼마? 3억에서 빼기 실제 지불하는 돈이 연간 비용, 명시적 비용 2억이에요. 2억 더하기 암묵적 비용 빼야 됩니다. 다른 선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 다른 선택의 경제적 편익에서 다른 선택의 명시적 비용 빼는 거거든. 다른 선택의 편익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고용된 강사 월급. 근데 총 얼마냐면 1억 2천입니다. 12달이니까. 근데 비용은 없으니까 1억 2천 쓰면 돼요. 1.2.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0.2억.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양의 값을 갖는 건 아니네요. 예. 응? 그 옳지 않은 것인데 두 개 나오면 안 되는데. 학원 개업 시 이거 3번 틀렸고요. 고용 계속 근무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여기는 고용 강사로 계속 근무하는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뭐 했냐면 학원을 개업하는 쪽에 지금 학원 개업하게 되면은 3억을 벌고 그다음에 명시적 비용 2억, 그다음에 암묵적 비용 1억 2천에서 반대로 학원 고용 강사가 아니라 학원 개업을 받습니다. 고용 강사도 한번 구해 볼게요. 소리. 이거 지금 강사가 아니라 개업이었고요. 이번에는 고용 강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 강사로 일하게 되면은 편익이 얼마냐면은 월 1,000씩 1년 12달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1.2억. 여기에 쓰겠습니다. 편익에서 기회비용 뺍니다. 고용 강사로 일할 때 명시적 비용은 빵이에요. 실제 지불하는 돈은 없고요.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은 개업해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에서 개업의 명시적 비용 빼는 건데 그게 3억에서 2억 빼는 거죠. 그럼 1억입니다. 자,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냐면은 0.2억. 그래서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습니다. 4번 맞고요. 다시 5번 갑니다. 경제학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총 수입에서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 빼는 겁니다. 경제학적 이유는 음액값을 가짐으로 학원 개업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학원 개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보았듯이 총 수입이 얼마냐면 3억이고요. 총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명시적, 암묵적 빼서 3.2입니다. 즉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러니까 이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경제학적 이윤이 마이너스면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0보다 같거나 커야지 합리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되게 빠른 해설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속도라면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천만 이런 거야. 선생님이 한 달 만에 스튜디오에 왔는데 적응하고 있네요. 다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4번. 생산량 규제와 잉여. 가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에 따라 잉여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가는요. 정부가 Q1 수준으로 생산량을 규제한대요. Q1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요. 정부가 Q2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텐데 정부가 Q1, Q2로 양을 규제했을 때 가격이 아닙니다. 생산량을 규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를 시행하면 시장 가격은 이거 좀 중요해. 생산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이만큼 무조건 생산하라고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야.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요 곡선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둘이 만나는 데서 뭐가 생기냐면은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그러면 새로운 가격은 어떻게 P1까지 올라갑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P0이었는데 P1까지 올라간 거는 예전보다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가격 P1 맞고요. 날이 시행하면 시장 가격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을 오히려 균형점보다 더 많이 늘렸어요.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지. 이게 새로운 정부가 시행한 Q2의 공급 곡선이 되고요. 수요는 그대로 변화 요인이 없으니까. 그럼 시장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P2로 시장 가격은 떨어집니다. 맞네요. 거래량은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시행할 때 거래량 보겠습니다. 여기가 균형점이라는 거는 이 가격에 이만큼 거래된다는 얘기고요. 나는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이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는 여기까지 돼서 거래량은 늡니다. Q1보다 훨씬 더 늘은 Q2의 거래가 일어나죠. 나를 시행할 때 더 큽니다. 맞아요. 생산자 잉여는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가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가격과 시장 가격 여기에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사이 면적. 수요 아닙니다. 공급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되고요. 가는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인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시장 가격이 지금 P2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밖에 못 받는데 사실상 공급량을 이렇게 바꿔놨지만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얘네 생산비는 원래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애서 생산을 한 거지만 이게 생산비 곡선이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가격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요만큼은 잉여가 된 게 아니라 생산비보다 오히려 시장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내 생산비만큼 돈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은 마이너스 잉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서 더 많이 생산하게 돼서 가격은 떨어지면서 생산비는 더 많이 들어서요.
오히려 잉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가보다 나를 시행할 때 더 크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네. 4번. 5번. 규제 전보다 규제 후 사회적 잉여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규제 전에는 시장의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갖고 이 전체가 사회적 잉여 둘의 합이 되겠죠.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없는 이 부분은 잉여가 사라지니까 사회적 잉여 손실되고요. 지금 두 번째처럼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요 가격이 되니까 요게 생산자 잉여고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이렇게 커집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커지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아이고.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되고요. 소비자 잉여 이게 맞아요. 시장 가격과 거래까지. 근데 생산자 잉여 다시 얘기합니다. 요건 생산자 잉여가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부분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생산비가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면 이만큼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요 삼각형 즉 균형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적 잉여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는 더 작아진다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2시간 촬영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자, 5번 봅니다. 자, 4번 가세요. 자, 5번. 총수요와 총공급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4단원에서. 균형 찾는, 균형점에서 물가와 GDP 결정되는 자, 자료 딱 그렇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 변화, 지금 이점에 있는데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D로 가는 균형점이 바뀌는 변화를 요인을 찾아달라. 자, 우선 2에서 A로 갑니다. 자, 2에서 A로 간다는 건 물가는 높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좀 바꿔서 총수요, 총공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총수요 그림, 총공급. 균형점에서 물가, 요거 잘 알고 계시죠? 실질 GDP. 지금 A로 간다는 얘기가 물가도 높아지고 실업률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변해야지 물가도 높아지고 생산이 줄어서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총 공급이 감소해야 되거든. 결국 이 문제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를 인하시키거나 인상시킬 때 총공급이 움직이겠냐는 얘기인데 총공급은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원유 가격, 기술 진보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자율을 갖고는 총수요가 변하게 되고요. 총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만약 예대로 간다고 하면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물가는 높아지지만 생산이 늘어서 실업률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에서 A가 아니라 2에서 D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바라봤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총수요, 총공급 균형 물어보는 거 많이 봤을 거고 이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잘못 봐서 여기가 물가고 실업률이잖아. 근데 원래는 물가와 GDP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GDP와 실업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산이 늘면 실업률은 떨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돼 있는 총수요, 총공급에서 지금처럼 이자율 인하하면 총수요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로 와서 답이겠구나, 이거 맞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자율 인하가 이로 가지 않는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5번.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네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 이자율이다. 명목과 실질의 차이는 뭐다? 물가를 고려해서 구매력을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내가 화폐 이자를 10% 받아도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가격이 20% 뛰면 나는 예전에 갖고 있던 돈과 이자를 받아도 그 자동차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로는 돈을 받았지만 10%를 실질적으로 물가가 더 많이 뛰게 되면 실질 이자율 구매력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갖고 문제를 되게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평가원도 나오지 않을까. 자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바르게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1번. 물가 수준은 언제가 가장 낮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식을 볼게요. 명목 이자율을 보통 인터레스트 레이트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자,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2014년은 여기서 이것 빼면 실질 이자율. 자,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물가 수준은 요거잖아. 그럼 이 식을 좀 바꿔 볼게요. 얘를 일로 넘겨. 얘를 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일로 넘겨.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서 못 빼면 실질 이자율 빼면은 뭐가 된다?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그냥 공식 바꾼 거예요. 이 둘을 뺀 게 뭐가 되냐면 물가 상승률이 되는구나. 물가 상승률. 그래서 4,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2014년에 4% 올랐고요. 2015년은 2014년 대비해서 4% 올랐고요. 2016년은 2015년 대비해서 9% 올랐습니다.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가장 낮겠어요? 2014년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물가 수준은 2014년이 가장 낮다. 1번 맞아요. 2번. 2014년보다 2016년에 예금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또는 하지 말게끔 만드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손해거든. 2014년과 2016년에 예금을 하게 되면 어떤 요인이 있냐면 경제적으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를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냐는 건데 명목 이자에 반응해야지 합리적이야. 실질 이자에 반응해야지. 물가 많이 오르면 예금하면 안 돼요.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예금 이자는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명목 이자가 별로 없으면 우리는 물건을 사야 돼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사갖고 그 물가 상승분을 먹어야 되거든요. 결국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디에? 실질 이자율에. 그러면 2014년과 2016년을 봤을 때 얘는 실질 이자율 1%고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명목 이자는 7% 올랐지만 물가가 9% 올라서 오히려 이자가 구매력은 마이너스 2% 손해거든. 예금하면은. 이럴 때 2016년이 예금의 경제적 요인이 더 큰 게 아니라 예금 안 하려고 하겠지. 이럴 때 자리 알아보고 땅 알아보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선지들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선지들 잘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잘 봐주세요. 자, 6, 7번입니다. 5단원 국제경제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균형점 이동이 또 나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환율이 있고 달러의 양이 있고 이 균형점 문제예요.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래 균형점은 2인 거야. 이게 A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뭐는 감소해야 되냐면 공급은 감소해야 돼요. C로 가려고 하면 수요는 증가해야 되고요. 이 B와 D는 좀 독특해요. 하나만 이동해서는 B로 못 갑니다. 자, B의 균형점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D의 균형점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에 등장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찾는 문제다. 이동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가 국내 투자 자금 회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어떤 변화 요인인지 알면 돼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는 결국은 달러를 갖고 나갑니다.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원화로 회수한 다음에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이렇게 파는 거야. 아니, 사는 거야, 달러를. 다시 한번. 자,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 원화가 이제 내가 뭐 투자했던 돈이 주식이면 원화를 갖게 되겠지? 주식을 팔아서 그 원화를 갖고서 나가지 않고 달러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를 사게 됩니다. 결국 투자 자금 회수는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달러 수요 증가 요인. 그럼 어디로 가냐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증가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A가 아니라 어느 방향? C 방향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져서 좀 지울게요.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니까 C 방향이야. 틀렸어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감소하고 주식 투자할 때 달러 들어오죠. 들어오면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다. 원자재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수입하게 되게 되면 달러가 나가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국내 주식 투자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니까 이거 감소네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B로 가겠죠. 그래서 B 맞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은
B로 가는 균형점 만들어지고요. 디귿. 외국에서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요거 많이 속는데요. 요 표현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수요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삼성, 애니콜, LG, 휘센, 에어컨 이런 것들을 외국에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죠. 그럼 수출이 되는 거고요.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오지 공급 증가예요. 달러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원래 균형점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균형점이 리얼. 상품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요 부분이 감소하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수요 감소. 그다음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 돈이 들어오면 공급이라고 했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D로 갑니다. 답은 이건 맞네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니은과 리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떤 요인이 수요 요인이고 어떤 요인이 공급 요인인 거랑 그다음에 환율은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균형점에서 수요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문제. 이건 4단원입니다. 아까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6단원 금융 파트고요. 명목 GDP, 실질 GDP 요거 비교하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림 하나 주어져 있고요. 각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나타낸다. 옳지 않은 것 해서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명목 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실질 값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질 GDP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생산한 생산량 자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얘로 구하는 거예요. 명목 GDP는 거기에다가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하락하면은 하락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봐야 돼? 실질 GDP 보면 됩니다. 근데 실질 GDP 값이 계속 같아요. 그럼 100억 그러면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경제 성장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2012에서 13 갈 때 일정하게 0%, 13에서 14 갈 때 0%. 틀렸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은 뭐로 보는 거냐면 명목값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냥 나와 있으면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고 실질 GDP를 보는 게 맞는데 거기서 딱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면 명목 봐야 돼. 그럼 얘의 증가율인데 이런 거예요. 원래 100이었는데 직선이거든? 그러면 150이 되고 또 직선이면 이제 200 이렇게 돼야 돼요. 증가분은 일정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야 직선이 나오거든? 증가분이 일정하면 증가율은 감소해요. 왜냐하면 100에서 150 될 때는 50% 증가한 건데 150에서 200 될 때는 150분의 50이라서 33%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명목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에서 증가율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실질값과 명목값의 구분 이거 갖고 자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함정을 좀 파놓은 건데 니은 괜찮네요. 디귿. 13년과 14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물가 상승률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가지수 증가율로 구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물가지수 증가율로 구합니다. 생산량이 같은데 명목값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는 일정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실질 GDP분의 자, 명목 GDP 곱하기 100. 이게 뭐야?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트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2012년은 실질과 명목값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냐면 100이에요. 만약 여기가 지금 아까처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150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100분의 150이니까 150 된 거야. 13년은. 14년은 100분의 200 됐으니까 제가 숫자는 임의로 놓는 겁니다. 자, 200이 됐어요. 동일한 문제가 됐네. 100, 150, 200으로 갈 때 이 증가율이 일정하냐는 거지. 물가 상승률이. 100에서 150은 50%, 150에서 200은 33%. 100이면 200이면 30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증가분이 일정해야 되니까 만약 이걸 150이 아니고 200이라 놓으면은 100, 200, 300인데 100에서 200은 100%, 200에서 300은 50%.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13년과 14년이 같은 게 아니라 13년보다 14년이 더 낮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틀렸어. 리얼. 그래요.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입니다. 매우 간단한 실질과 명목 자료가 제시되고 그거의 경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준 다음에 그거 자료 해석하는 거 그때 GDP 디플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째 문제.
2단원에서 가계기업 정부가 나오게 되는데 정부 파트의 세금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율의 구조인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나왔던 자료를 좀 변형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소득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세금액이 있습니다. A국과 B국의 소득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자, 지금 이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겠습니다. 우선 기억 보죠. A국, B국 모두 직접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세라고 하는 건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인데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납세하는 사람이 바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실제 부담하고 납세하러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직접세입니다. 맞아요. 비국의 세율은 조세의 역진성이 있다. 조세의 역진성이 있다는 거는 아예 역진세구나. 보통 역진성이 있다라고 하면 간접세 중에서 비례세율을 얘기합니다. 무슨 세? 비례세. 그러니까 동일한 10%에 제가 애슐리에 가가지고 동일한 부페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되게 금수저라서 재산부서 소득 이렇게 해갖고 한 100억이 매달 소득이 나오고 저는 한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동일하게 애슐리에 대해서 5천 원의 세금을 내도 소득까지 고려하게 되면 내가 되게 많이 내는 거거든. 이런 걸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10%로 지금 내고 있는 물품세가 조세 역진성이 있는 거거든. 이 얘기는 비국의 세율이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거는 비국이 무슨 세다? 비례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것 떠나서 세율을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 소득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평균적으로 얼만큼? 1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득이라고 하면 전체 소득분의 내가 내는 세액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세율이 됩니다. 평균적인 세율이 돼요. 지금 B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B국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고 있잖아. 제가 수업 중에 이거 원점 지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소득이 10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소득이라고 하면 이만큼 대비 이만큼 이 기울기예요. 소득분의 세액이라고 하는 게 세율이라고 하면 세율은 요것분의 요거의 기울기인 이 값이 되잖아. 20일 때도 요것분의 요거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기울기가 일정한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역진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례세율이 맞습니다. 자, 세율이 일정하면 뭐다? 비례세율이다. 근데 지금 B국은 비례세율이 맞아요. 답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B국 보죠. 2만 달러까지는 A국이 2만 달러 초과 X에 대해서는 B국에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있다. 자,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2만 달러 전에는 A국이 어때? 세금을 10, 즉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세금을 내요. 근데 지금 B국 같은 경우에는요. 10,000달러도 안 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요. 2만 달러 되기 전까지 A국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갖고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 역진성이라는 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거든? 어디가 그래요? 이쪽은 B국이 조세 역진성이 있는 거야. 얘보다 더 적은 소득에서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B국이 조세 역진성이 있습니다. 다시 2만 달러까지는 A국이 역진성이 있다라고 되는데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리얼. A국과 같은 조세 유형에서 자 이제 A국의 조세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A국의 조세 유형은 어떠냐면요. 이런 식이야. 만약 내가 2만 달러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 정도 되겠네요. 요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세율이 돼요. 근데 내 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은 이렇고 세액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런 식이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 대비 세액을 보게 되면 A국은 원점을 지나지 않고 X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늘수록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세라고 합니까? 누진세라고 하죠.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연결한 소득분의 세액이라고 하는 평균적 세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누진세율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A국 같은 조세 유형에서 B국의 조세 제도로 즉 A국은 뭐였냐면 누진세고요. B국은 비례세입니다.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변경된다면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비례세에서 누진세가 돼야지.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많이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게 뭐냐면 누진세거든. 그런 형태가 돼야지 조세 체계가 더 형평적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B에서 A로 변하면은 좀 더 형평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국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로 변할 때가 누진세가 되고 더 형평적이다 이렇게만 좀 분석을 할게요. 10번째 문제입니다. 총 절반이 왔네요. 시계를 계속 보게 되네. 탄력성과 판매 수입입니다. 탄력성 문제 3단원에서 반드시 출제되고요. 독특한 형태의 탄력성,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적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과의 관계. 자, 이 자료는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자료를 좀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각 가격 수준에서 재화의 가격 1% 하락할 때 수요량 증가율. 기출문제 많이 푼 친구는 이 문제를 풀 텐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때도 정답을 낮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 가격 수준에서 재화가 1% 하락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P1의 가격에서 가격이 1% 하락하게 된다면 A제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량 증가율입니다. B제는 이만큼의 수요량, 즉 1%만큼 변하고 C제 같은 경우에는 P1에서 1%만큼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을 할 겁니다. 1번 볼게요. A, B, C제의 수요 곡선은 모두 수요 법칙을 따르고 있다.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수요 법칙이거든. 가격이 다 하락시켰잖아. 1% 하락시켰는데 수요량 증가율이 다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어요. X값이 지금 수요량 증가율인데 증가율이라는 게 0보다 크면은 증가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P1의 수준에서 지금 가격을 1%만큼 떨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도 이만큼의 수요량이 몇 프로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0.6이라든지 그다음에 B하고 C는 1%라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던 거야. 그리고 100개가 팔리고 있었어. 가격을 1% 하락시켰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99원으로 가격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격을 1% 하락시킨 거고요. 그럴 때 B제와 C제가 1%만큼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건 100개가 팔리고 있었으면 101개가 팔린다 이런 의미거든. 0보다 크면 반드시 수요량은 증가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모두 수요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2번. C제의 판매 수입은 P1일 때가 가장 크다. 그래서 C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딱 1인데 가격 변화율은 1이고 수요량 변화율이 1인 거예요. 수요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거든. 그러면 C제는 여기가 딱 1이야. 탄력성 값이. 여기에서 탄력성 값이 딱 1이 돼요. 근데 열보다 더 가격이 C제의 가격이 P1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다 1%만큼 하락시켰는데 수요량은 1보다 더 크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1인데 수요량 변화율이 1보다 크니까 여긴 탄력적인 구간이야. 이쪽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P1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 가격을 1% 하락시키면 비탄력적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높여라. 탄력적이면 가격을 낮춰라. 자, 이게 탄력성에서 판매 수익 구하는 높이는 방법이잖아. 즉 탄력적이면 계속 가격을 낮추고요. 비탄력적이면 계속 가격을 높여서 어디서 판매 수입이 가장 커지냐면은 P1의 점에서 가격 판매 수입이 가장 커집니다. 이 문제가 계속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답이 아니고 맞는 거는 C에서 가장 판매 수입이 커진다. 그래서 C제의 판매 수입은 P1일 때는 죄송합니다. P1일 때 가장 크다. 맞아요. 3번. 가격이 P1보다 높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가격이 P1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P1이니까 이것보다 높은 여기야. 이 구간에서 수요량 증가율이 탄력성이 될 거야. 가격 변화 다 1%니까 분자값이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얘는 1보다 작고 비탄력적이죠. B제는 1이고 단위 탄력적 1이고요. C제는 1보다 더 큰 값이거든 지금 여기. 그래서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순서가 되겠네요. C가 가장 크고 그다음 B고 그다음에 A입니다. 그래서 C, B, A 맞아요. 4번. B제는 가격을 높이던 낮추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B제는 가격을 어느 가격 수준에서 1% 낮추더라도 모두 다 수요량 변화율이 1%입니다.
이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딱 1인 거야. 단위 탄력적이면은 판매 수입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판매 수입 일정하다 맞아요? 답은 5번이겠네. 가격 수준이 P1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하락시키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가격 수준이 P1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우선 A제는 비탄력적이거든. 비탄력적일 때 가격 낮추면 판매 수입 줍니다. 그래서 A제는 판매 수입이 줄어요. B제는 다 단위 탄력적이거든. 1이라서. 그러면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C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력적인 값이 나왔거든요. 아, 정신 못 차리는군요. 자, 다시 할게요. A제는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P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네. P1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P1이 아니라 P1보다 낮은 수준 이렇게 잡을게요. P1이 여기니까 P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B제부터 볼게요. B제는 단위 탄력이니까 판매 수입 변화 없고요. A제는 그때 값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비탄력이니까 가격 낮추면 판매 수입 줄고요. C제 같은 경우에도 P1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예요. 여기라는 거는 1보다 더 작은 값 비탄력적이란 얘기거든. 비탄력적이면은 가격 낮추면 판매 수입 주니까 얘도 판매 수입이 줄어요. 그래서 A와 C가 판매 수입이 줄기 때문에 B는 변하지 않고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총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6월 평가원 대비 주요 테마들을 보고 있는데 예, 10문제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잠깐 끊었다가 1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어가도록 할게요.